2024년 SDG 9번 강연에 오신 참가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 세션의 사회를 맡은 SDSN 뉴스 코리아의 김연수 팀장입니다. 오늘 SDG 9번 강연을 맡아주신 정흥준 교수님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노사관계론, 조직행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에 관한 강의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특히 정흥준 교수님께서는 한때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계시면서 비정규직, 노동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셨으며 꾸준히 노사협력과 ESG에 관한 논의에 기여해 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는 정의로운 ESG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 전략이라는 SDG 9번에 관련된 주제로 특별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교수님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만큼 강연을 잘 들어주시고 더하여 질의응답도 적극 활용하시어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양한 반응하기와 함께 연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서울과기대 경영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홍준 교수이고요. 오늘 여기 장소가 제 연구실이나 집이 아니어가지고 강의실 같은 데입니다. 우리 회의실 같은 데인데 제가 국정기획위원회 파견 나와 있어서 오늘 여기서도 계속 회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누가 갑자기 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안 들어오길 바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 정의로운 ESG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ESG 뭐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E는 환경을 얘기하는 environmental이고 S는 societal이고 G는 governance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뭐 우리 사회도 생각하고 그런 걸 위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계속 좀 해 나가자. 뭐 그런 얘기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정의로운 얘기죠. 그래서 정의로운 ESG는 정의롭다는 말이 없어도 ESG는 그 자체로 정의로울 수가 있겠다라고 보는데, 그럼 모든 ESG는 다 정의롭냐? 뭐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제목을 붙여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ESG가 왜 지속 가능한 산업 전략하고 관련이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산업의 어떤 변화들, 최근처럼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같이 AI, 빅데이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을 올해 여름도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뭐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고 이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는 것이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탄소도 또 줄여야 되는데 탄소 줄이려면 당장 우리 뭐 타고 다니는 엔진차도 줄여 없애서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또 우리 많은 발전소에서 석탄을 떼서 사실은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줄여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전기 쓰는 일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전기를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이 사실은 전환이에요. 산업이 전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비즈니스를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차 만들어서 차 팔아서 돈 벌고 있는데 갑자기 나한테 야, 그 차 너 이제 엔진으로 만들지 말고 전기차 만들어 하면은 그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철강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정의로운 어떤 그 산업 전환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 나갈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책을 하나 썼는데 같이 썼죠. 그러니까 노동화 ESG라 그래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ESG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노동조합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되고 정부도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좀 담아놨었고요.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선언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ESG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ESG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환경에 대한 보호들, 또 사회적 과제의 어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들. 근데 환경보호나 노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게 저절로 되진 않아요. 다 뭐가 되냐면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드는 일을 사실은 자발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 하나의 어떤 거버넌스라는 건 한국말로 옮기면 어렵죠, 되게. 뭐 지배구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럼 뭐 지배구조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거버넌스는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의사결정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방식을 임의대로 하지 않고 공식적인 룰에 따라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에 보면 뭐 윤리 현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규칙들. 좀 큰 조직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거버넌스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떤 기업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뭐 경영자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된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니까 이런 것들을 잘 구축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ESG는 이제 매우 좀 중요한데 특히 ESG가 중요한 이유는 또 이런 이유이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던 뭐 기후위기, AI 디지털 전환 등의 새로운 어떤 과제들이 부여가 되고 있는데 과연 기업이 이윤 추구에만 머무를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뭐 기업은 그렇게 머무르고 싶어 하는데 기업이 이윤 추구만 만약에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고 한다면 기업은 아마 이윤 추구를 못할 거예요. 이게 되게 그 모순적인 말이기도 한데 이윤 추구만 한다면 왜 기업이 이윤 추구를 못할까? 이거 왜 그러냐면요.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려면 이 사회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사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업은 마치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금도 주고 또 그 임금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도 돌보고 그렇게 해서 또 기업이 돈을 벌면 또 다른 혁신적인 물건을 만들어내고 또 그 물건을 또 소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시스템이 움직여 나가는 가운데 기업주들은 돈을 벌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는 것만은 그래서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사회가 유지되지 않으면 기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라는 얘기는 자본주의도 없는 거예요. 그 자본주의가 없는 사회는 기업이 없는 사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본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우리가 너무 이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든지,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서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전의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건 맞는데 사실은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알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도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이전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없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였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봉건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이 보호를 받는 뭐 이런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은 뭐 계급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뭐 그런 봉건주의 시대였는데 그때는 지나치게 왕권이 강조가 되고 개인의 시민적인 권리들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시민적 권리는 사실은 왕권이 무너지고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리주의가 등장하고 또 공리주의를 뒷받침하는 뭔가 경제 시스템이 필요했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걸 설계했던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 뭐 아담 스미스라든지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한 서구에서 한 300년, 400년 전에 나왔던 이론들이죠. 그런데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300년? 짧게는 아주 길게 봐도 5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가 몇천 년 갔던 시스템이잖아요. 뭐 그 전에 또 다른 부족 사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자본주의가 계속 간다라는 보장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다른 시스템에 대한 실험도 있긴 있었어요. 자본주의 초반에. 사회주의라고. 뭐 지금도 일부 작동하긴 하는데 정상적이진 않죠. 그리고 뭐 자본주의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경제 시스템은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사회주의가 받아들이기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베트남 뭐 그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기업의 어떤 기업이 자신 스스로의 이윤만을 추구하면은 결국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기업이 뭔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기업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런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The World Without Work이라 그래서 이제 기술하고 관련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일자리가 줄어들면은 일자리 창출한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출도 안 돼요. 창출도 안 되지만은 어 지금 그 우리의 생산성이 매우 높거든요. 사실은 뭐 그래프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서기 영년부터 산업혁명 전까지는 거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있다가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산성이 오르기 시작해서 거의 수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필요 없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100명이 하는 일을 기계 하나가 대체를 했던 게 산업혁명의 이슈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었죠. 사실 그런데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면 일자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역으로 일자리가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졌지만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AI, 디지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의 속도가 예전과 다르게 훨씬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할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일자리가 수가 줄어들면은, 그러면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나요?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소득이라든지, 뭐 사회복지라든지, 사회안전망,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일자리 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해요. 요새 주 4.5일째, 주 4일째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후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걸 조건으로 볼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뭐 500만 원 덜 받고 500만 원보다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주 4일째 하는 회사 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동 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이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 안 줄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기후위기예요. 기후위기 여전히 중요한 문제여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행복의 사회였어요. 군주시대는 왕하고 자기 뭐 친척들이나 뭐 왕자나 뭐 공주 이런 사람들만 행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적 권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단두대에다가 왕을 처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뭐 시민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들립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시장과 함께 기업이 등장했는데 기업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마켓 페일리어라고 하는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요 공급에 보면 딱 그 만나는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가 특별히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사람하고 뭔가를 뭐 그 뭐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뭔가 결정이 되는 선에서 가격도 결정이 되고 임금도 결정이 되고 모든 정책들이 결정이 되면 참 좋겠죠. 참 좋은데 항상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시간이 많으면 질문도 하고 이렇게 뭐 답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시간이 훌쩍 지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시장이 실패를 할까요?
뭐 누가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물고기가 필요한 사람하고 쌀이 필요한 사람이 만나면 알아서 둘이 거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 실패는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 중에는 참여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 참여한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정보의 불균등이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정보를 똑같이 나눠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만 그 누군가의 이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본주의는 이전의 봉건주의보다는 훨씬 좋은 시스템인 거 맞아요. 자유도 있고 시민권적 권리도 생기고 우리가 누구나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고 그렇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 시장 실패가 문제인 거죠. 초기 자본주의는 극심한 시장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아이들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은 8시간 일하지만 옛날엔 15시간을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수명이 몇 살이냐면요. 수명이 38살밖에 되지 않아요. 네. 이거 굉장히 짧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 12살부터 일을 하는데 12살부터 일을 해서 잘 살아봐야 38살 되면 죽는 게 그 당시에 초기 자본주의 시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크고 이런 것이 아닌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겠죠. 그 누군가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칼 마르크스라는 다스 캐피탈이라는 자본론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 옆에 있는 아담 스미스는 The Wealth of Nation이라고 해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죠. 이 아담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기초 질서를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민권적 권리, 복리주의, 또 자본이 확대가 되고 하려면 시장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거고 그래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칼 마르케스는 그거 다 좋아. 다 좋은데 생각보다는 시장 실패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이 원인을 봤더니 뭔가 제어되지 않는 욕심 같은 게 자본주의에는 있는데 그게 기업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결국 자본주의는 붕괴될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 다른 방식이 뭐냐면 칼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은 계획 경제였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건데 잘 되진 않았죠, 당연히.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5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제기됐는데 이거는 누가 얘기한 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도 벌고 우리가 계속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튼튼해야 된다. 자본주의가 튼튼하려면 가만히 보니까 우리끼리 뭔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룰이 없으면 규율 같은 게 없으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좀 파괴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윤 때문에. 그러니까 절제하고 자제하고 뭔가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해관계자 이론이 나와요. 기업은 주주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성장하는 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자도 필요하고 이걸 만드는 노동자들, 인플로이도 필요하고 누군가 자기네들한테 원료라든지 부품 같은 것을 공급하는 공급사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업이 자기가 잘해서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단 회사에 출근하려면 그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 누가 제공해요? 정부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새로운 산업에 R&D가 투자가 됩니다. 옛날에 최근 거부터 볼까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등장했죠.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되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산업 관련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얘기해 보셔도 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있겠죠.
AI 강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 우리 AI 강국 돼야 돼. AI 대한민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AI에 정부가 투자하는 R&D 비용이 보통 3, 4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해요, 처음에. 그래야 기업들이 거기에 생태계가 생기거든요. 좀 돌아가서 아주 옛날에 1980년대에는 가발 만들고 우리 막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박정희라는 분이 야,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저부가가치 상품을 만들 거냐. 중화공업 해야 된다. 야, 거제도에 배 만들어 배. 어? 또 자동차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랬던 게 1970년대 후반이에요. 그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특혜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때 현대, 삼성, 뭐 SK 이런 거 나온 거예요. SK가 뭐였냐면요. SK는 원래 KT가 원래 유선 전화하는 데예요. 지금 우리 아무도 거의 안 쓰고 있는 집에도 전화기 없지만 유선 전화를 쓰는데 그때 KT가 무선 본부 같은 거 하나 만들어요. 회사 안에. 유선이 절대 다수였고 무선 본부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의 미래는 이동통신을 한다는 거예요. 선 없이 갖고 다니는 이동통신으로 전화하게 될 거다. 그래서 조그마한 본부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80년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90년대 초반에 점점 커졌겠죠. 이거를 SK한테 사실은 팔아요. 뭐 큰 값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SKT가 된 겁니다, 지금에. 어쨌거나 말하고 싶은 요지는 기업이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데 꽤나 많은 사회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누구 돈이에요? 국민 세금이죠.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잘 되고 성장하고 돈 많이 벌고 커지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 또 협력업체들, 그걸 사주고 평가하고 하는 소비자들, 또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똑같이 너네 주주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이런 노동자들의 안전 챙겨야죠. 왜 노동자들의 안전을 안 챙겨요? 노동자들의 안전도 챙기고 또 이 공급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계약하고 소비자들한테도 속이지 말고 뭐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책임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ESG는 뭐죠? 아까로 들어가서 ESG는 뭐 환경, 사회, 뭐 이걸 잘하기 위한 거버넌스? 뭐 그런 정도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둘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발적으로 하는, 그거 잘한다고 누가 특별히 뭘 주진 않아요. 근데 잘하니까 사회적 평판도 좋고, 뭐 그러겠죠. 우리 오뚜기,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특별히 뭐 말도 없지만 가끔 보면 선행을 숨어서 많이 해가지고, 뭐 가뜩이라는 얘기도 있고,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삼성, 현대처럼 완전한 대기업도 아닌데, 꽤나 근로조건도 좋고, 뭐 베네핏도 좋고, 뭐 이런 얘기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사회적 책임이고, ESG는 뭐냐면요. ESG는 ESG를 잘하면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우리 국민연금 몇백 조 가지고 있죠. 어쩔 때 보면, 올해 돈 해갖고 우리 1조 벌었어. 근데 어쩔 때는, 국민연금이 여기 홈플러스 같은 데 투자해갖고 1조 날렸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연기금들.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금들은 아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지 않아요. 워낙 돈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원해요, 사실은. 그런 회사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냐? 사회적 책임을 잘하는 회사가 막 잘 망하지도 않고 아주 높은 수익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 투자하고 싶으니까 뭐를 만들었냐? ESG 지표를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환경, 뭐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노동자들 뭐 이런 거 잘 지키고 법 잘 지키고 이런 거 하는 거 또 일시적으로 하면 안 되니까 거버넌스 같은 거 잘 만들어서 좀 안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회사들이 결국에는 꾸준하게 4% 5%의 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들이
ESG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돈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또 운영하고 싶은데 그 전에는 은행 가서 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금들이 투자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돈 안 꺼도 되고 그 이자 비용이 얼마나 세이브가 많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ESG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ESG가 있고 가짜 ESG도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이 진짜 ESG 하는 걸 잘 가려내기 위해서 지표 같은 것도 개발하고 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요건 아까 봤던 얘기들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초기에는 굉장히 위기도 있어서 부의 편중, 무질서한 이런 작업 관행, 노동의 소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주 자본주의도 등장하고 노동 3권도 보장하고 말하자면 되게 길지만 그 전에도 노동조합은 있었는데 인정 안 하다가 1900년도 초반에 노동조합도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부를 재분배하라고 또 정부의 어떤 복지들 이런 것들도 많이 강조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현재까지의 모습이고 미래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자, 한국의 어떤 변화들을 보면은 기업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 한데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경영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의 이익만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또 사회적 책임들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도 여기 표해 있는 것처럼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또 주주의 이해만이 아니라 주주, 노동자, 공급자, 소비자, 공동체 뭐 이런 걸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성과평가도 단기적인 재무성과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뭔가 기업이 성장하는 뭐 그런 것들도 따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뭐 노동조합도 바뀌고 있는데 노동조합도 자기네들의 조합원만이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다른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해봤자 전체 노동자에서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확장을 해서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는 이 표를 보면 나타나요. 왼쪽에 있는 게 뭐 작은 글씨로 써 있지만 1인당 실질 국민 총소득이잖아요. 쭉 늘어나고 있죠. 소득은 쭉 늘어나는데 소득을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왼쪽에 피겨 버린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상위 10%는 쭉 늘어나지만 하위 50%는 뭐 별로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들. 그런데 이렇게 격차가 커지면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그 생각해 보세요. 돈을 뭐 잘 벌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 30%, 40%, 50% 이렇게 돼야지. 한 5%, 10%만 돈을 잘 벌고 나머지 90%는 잘 못 벌고 뭐 가난하고 이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기 어렵죠. 성장에도 한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내수 진작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쓰는 게 결국에는 내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건 본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의 위기고 학계 출산율 0.7% 세계 최하위,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 많이 들은 얘기들이죠. 이런 걸 좀 위해서라도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 파트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산업이 바뀌어야 되냐면 뭐 이런 자동차 산업, 또 철강 산업, 또 이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들, 또 우리 건축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겨울에는 난방 많이 해야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 많이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다 전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열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게 만들까 이런 것도 이후에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탄소를 적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것들 굉장히 큰 고민이고 탄소 중립은 일자리 감소만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기에
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어서 풍력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잖아요. 솔라 에너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또 인력들이 양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어쨌거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거는 이 산업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시장 실패가 누구는 이득을 보는데 그 이득으로 인해서 누구는 희생을 봐야 되는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업주도 어찌 보면은 자기 뭐 하던 거 못하니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최소화시키고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으면 고용 안정 방안을 찾아주고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회사 큰 회사 하나가 문을 닫으면 지역이 휘청휘청합니다. 얼마 전에 금호 타이어 불난 거 보셨죠? 광주 광산구라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불이 났어요. 아유, 불 났구나. 뭐 큰일 났네. 이러고 우리는 잊어버렸지만은 그 회사 가동되겠어요, 지금 당장? 안 되죠. 그럼 거기도 노동자들 한두 명이겠어요? 몇천 명이에요.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 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이런 일자리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산업이 바뀌면 고용 안정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또 지역 경제도 휘청휘청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려면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다.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석탄, 발전, 철강 이런 쪽에서 고용 안정 어떻게 보장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화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안을 찾는 거예요. 정부, 기업, 뭐 노동조합, 시민단체 다 모여가지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 이런 것들이 딱 거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는 종합적인 탄소 중립 계획, 일자리 정책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호응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간 선이 빨간 막대 그래프가 계획입니다. 이건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좀 안 지키면 어때?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잖아요. 뭐 약속 꼭 중요해? 안 지키면 되지 않아?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미국은 안 지켜요. 참고로. 중국도 안 지키고. 우리가 안 지키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내수가 워낙 큰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안 사도 돼. 뭐 우리끼리 알아서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냥 워낙 대국이죠. 우리는 유럽에도 수출해야 되고 여러 군데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탄소 배출 10위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지 않으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규제 받으면 기업들이 당장 아우성이에요. 규제 받으면 수출 잘 안 될 거 뻔하는데. 거기 나라 외국에다 자회사 같은 거 만들었을 거잖아요. 생산 자회사. 그런 거 할 때 다 규제라서 허가 안 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는데 이 파란 게 우리 진행 상황이에요. 계속 이러면 못 따라가겠죠. 그러면 규제 맞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와 계획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또는 이행점검 공식화,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후보호 프로그램, 영국은 탄소중립 법안 제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도 뭐 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도 하고 있는데, 조금 속도가 좀 낮다, 더디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어, 산업 전환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방금 우리 얘기 나눴던 산업 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또 하나는 그 후에는 이중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잘 돼야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성공적인 산업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경력 개발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훈련도 중요하고 또 시간제 일자리라든지 개인 도급이라 그래서 옛날엔 직원처럼 썼다가 지금 뭐 특수고용이든 플랫폼 노동이든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로 나가야 돼요.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많이 생산 안 하더라도 아주 비싸게 팔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끊임없는 경력 개발과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태어날 때는 100만 명 출생이 100만 명 태어나던 때였어요. 100만 명. 제가 100만 명하고 같이 태어나서 이렇게 여태까지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20만 명도 안 되고 지금 중학교 애들이 한 20만 명쯤 되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40만 명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몇 년 뒤에 있는 한 10년 정도 떨어진 애들은 20만 명인 거죠. 그러니까 저로 보면은 뭐 한 5분의 1로 애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이제 양으로 승부하기는 어려워요. 양으로 승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경력 개발과 교육 훈련 중요하죠. 기업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합니다. 또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워라밸 또 고령 노동 중요하죠. 65세 정년 연장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셨지만은 60세가 지금은 정년이 60세까지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65세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작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높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60세의 일을 그만두면은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노후소득이 채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인구 자체가 줄었어요. 옛날보다. 청년들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겠죠. 여성 노동, 오늘 이 자리에도 여성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M자 커브를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M자 커브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30살까지 올라가다가 30 중반쯤 되면 노동시장에서 꺾여요. 나가는 거죠. 왜 나가요? 결혼하고 출산하니까 나가는 거죠. 출산 이후에 다시 40 초반쯤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이에 여성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수준이 매우 나빠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그걸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일자리를 안 버리려고 하죠. 좋은 일자리일수록. 그러니까 결혼도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출산도 안 할 수도 있거나, 두 명 낳을까? 원래 두 명 낳으려고 그랬는데 한 명 낳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도 불이익을 받아요. 뭐 결혼했다고 불이익을 받고, 애 낳았다고 불이익을 받고 이러니,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육아 휴직 같은 거. 중소기업 써야 되는데 못 쓰잖아요, 실제로는. 네. 뭐 그런 것들도 개선하고 뭐 그런 일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 아까 얘기 많이 했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비정규직도 너무 많고 월급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또 복지 격차도 너무 커요. 복지도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없는 데는 아예 없어요. 복지 자체가 없는 데도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산업 전환은 어렵다. 정의로운 산업 전환 어려우면 각자 도생하면 될 거 아니냐. 경쟁력, 뭐 서울대 나오고, 뭐 경쟁력 있고, 뭐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 지속 가능해야 기업들도 계속 생존하고 우리 공동체도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인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런 과제들이고 이런 걸 해결했을 때 이 전환도 원활하게 되고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 ESG가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ESG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투자 기관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인데 결과적으로 그걸 잘 따르는 기업들은 투자도 많이 받지만 또 사회에도 좋은 일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뭐 원샷 툴키즈 같은 게 되는 거죠. 일거양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마 정의로운 ESG를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산업 전략을 오늘의 주제로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황한 얘기도 있고 너무 많은 얘기가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뭐 그런 것이 왜 중요했는지, 또 도전적인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우리의 현실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뭐 이렇게 되새겨 보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50분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조금 질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수님께서 정의로운 ESG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왜 필수적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시장의 역사랑 구조부터 다양한 관련 이론들, 뭐 인구 구조나 노동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큰 그림처럼 그려주셔가지고 나무가 아닌 숲을 이해할 수 있었던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처럼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야 생존에도 유리하다라는 말씀이 특히나 주제를 관통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10분 동안 저희 이전 세션에서 딜레이가 좀 있었어서 지금부터 15분 동안 4시 5분까지 연사님과 함께 다양한 청년 조직 대표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궁금증을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일전에 패들렛을 통해서 사전에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 먼저 진행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현장에서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SDSN 뉴스 코리아의 공나영 팀장님께서 대기업들은 ESG 경영 보고서 발간이 의무화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력이나 자원의 제약으로 동일한 수준의 요구를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실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주로 대기업들이 ESG 경영 보고서 많이 하죠. 왜냐면은, ESG 활동이라는 게 뭐 환경, 뭐 사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고, 그거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이런 거 구축하는 건데, 그런 게 다 비용이 좀 드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누군가 또 책임자도 한 명 있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고, 중소기업은 당장 뭐 생산하기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활동을 잘 못하기는 하는데 꼭 다 못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벤처 기업들도 뭐 4.4일째, 주 4일째 이런 데 하는데도 굉장히 많고 또 환경보호에 특별히 좀 이렇게 실천하는 뭐 재활용이라든지 뭐 그런 기업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이런 ESG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또는 뭐 지구를 위해서 또 기업이라는 게 그런 가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하는 기업들이 저는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본 적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동일한 기준을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고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요. 우리 그 잘 알고 있는 현대차 같은 기업들 있죠. 엄청 큰 기업이잖아요. 현대차는 1년에 사회공헌 기구 뭐이라 그래가지고 예산 얼마 쓰냐면요. 한 9천억 정도 써요. 그래서 뭐 몽골에 뭐 나무도 막 심고 막 그래요. 그런 이유는 이제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데랑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에 맞는 ESG 프로그램 같은 것들 조금 제시해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뭔가 인센티브 같은 거 좀 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는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기금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기금들이 중소기업에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걸 열심히 만드는 거고, 중소기업은 이거 만들어봤자 뭐 우리한테 투자해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거 왜 하지? 근데 그런 것과 별도로 어떤 중소기업은 진짜 이런 걸 많이 하는 중소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기금이라는 게 사적 기금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공적 기금이에요. 우리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그런 기금들은 공적인 자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떼서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당연히 이제 원금은 회수가 돼야 될 테니까 뭐 그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조금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투자보다는 중소기업은 뭐 리턴이 적기 때문에 투자는 쉽지 않을 텐데 투자보다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고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그런 비전을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맨날 성공한 뭐 삼성, 현대 뭐 이런 데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좀 크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살짝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질문, 제가 남긴 질문인데요. 이 세 번째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먼저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은, 현재 ESG 평가 체계가 공시 여부나 정책 유무만을 중심으로 좀 판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좀 더, 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 유인 구조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공적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인센티브를 개선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럼 평가 체계의 측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설계 원칙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차별적인 거겠죠. 그래서 양적으로 뭐 돈을 얼마를 했다라든지 뭐 그런 개념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매출 대비라든지 그 기업의 뭐 종사 수를 뭐 기준으로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지표를 다시 한번 좀 중소기업에 맞는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표를 달성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중소기업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런 ESG 평가 플러스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소기업에 맞는 정책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마침 여기 그 국정기획위원회 와서 그 잠시 파견 나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이렇게 정부 정책에 한번 고민 반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영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SDSN 뉴스 코리아의 주은서 팀장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ESG가 재무 리스크 중심으로 정량화되다 보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노동 환경 변화나 아니면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노동자의 권익 문제는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SG가 진정으로 정의롭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나 접근 방식이 보완되어야 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연 내용과도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뭐 지표들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표들은 있는데, 사실은 진짜 잘 지키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 이런 주제를 다루거나, 제가 이제 기업 윤리를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하면은, 턴페이퍼 이제 쓰죠. 보통 팀플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때 학생들이 주로 가져오는 사례 중에 하나는 SPC 사례예요. 파리바게트. 근데 그렇게 파리바게트가 수해 나면 빵도 많이 뭐 이렇게 기부도 하고 뭐 그런 일 많이 해요. 뭐 개발도 많이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빵 많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직원들은 그렇게 뭐 그 일하다 죽는데 그 개선 안 하잖아요. 왜냐면 개선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거든요. 그래도
지속 가능하려면 바꿔야죠. 바꿔서 안전하게 일을 해야죠. 그 회사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면 어떡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괴리되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로 우리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해서 환경을 고민하고, 노동을 고민하고,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보여주기식인 거죠.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려다 보니, 사실은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ESG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 놔도, 바깥에 하는 일은 다 잘해요. 그런데 집안 일은 잘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나라 기업들도 비슷해요, 근데. 다르진 않는데, 우리는 조금 더 그게, 조금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잘 지켜요, 우리나라가. 어디서 잘 지키냐면, 해외 나가서 잘 지켜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SPC도 해외에서 빵 만들었으면 굉장히 철저하게 안전규칙 같은 거 잘 지키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지키는 거죠. 다른 방식을 뭔가 뭐 고민하든지 썼거나 뭐 그랬겠죠. 근데 사실은 아까 이해관계자 이론에도 나왔지만 좀 균형적으로 이해를 대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나 접근 방식이 보완돼야 될까 보다는 좋은 질문이신데 보다 원칙적으로는 어, 좀 기업의 어떤 철학의 변화 또 기업의 철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 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기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SPC 같은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해서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회사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어, 그 회사가 정말 그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아무도 그 위반하지 않겠죠. 우리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되게 자유롭게 기업 경영을 하는 것 같지만 처벌은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뭐 그거 들어보셨죠? 무슨 예를 들어서 담배 폈는데 뭐 폐암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 20억, 30억 뭐 보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미국 같은 데서 뭐 9천억을 배상하라 뭐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개인한테는 20억을 주는 건데 나머지 8,800억은 뭐냐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잘못한 사람한테만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통째로 다 배상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PC가 그 돌아가신 분한테 얼마 배상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근데 기껏 해봐야 제가 봤을 때 그냥 매덕 아닐까 싶어요. 유족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이렇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억을 배상해라 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걸 다른 회사들이 본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거죠. 망하는데 500억 배상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접근 방식이나 보안보다는 좀 우리의 철학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 또 제재에 대해서도 조금 뭔가 시그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타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노동 환경에 관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신 만큼 거기 국가 정부에 가서도 그쪽을 잘 대변을 해주셔서 좀 더 개선이 정의롭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저희 시간 관계상 현장 질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은준 교수님 다시 한번 양질의 답변 감사드립니다.